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계약할 수 있냐, 이렇게 빌려줄 수 있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법원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가족관계 사이에서도 이건 차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값이 무섭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가 찬스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20, 30대라면 자기 능력으로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최고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직접 그 부동산 자금을 증여받게 되면 우리가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취득자금에 포함된 차용증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되는지 차용증을 같이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작성된 차용증은 제가 고정 댓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게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요건들이 중요한지 한번 저랑 알아보겠습니다. 상증 통칙을 한번 볼게요. 4호에 보면 뒤쪽에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자금 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자금은 그냥 증여받는 것으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보면 10조 1항 2호에 보면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차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호를 제가 끝을 좀 읽어볼게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실제로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 이런 걸로 증명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나 직계 손비 속 간의 소비대차는 세청은 증여로 볼 테니까 증여가 아니라면 우리 본인들이 입증해 보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이 봐도 이런 명백한 서류들로 인해서 누가 봐도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면 차용으로 봐주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들 간의 차용이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지 판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먼저 인정된 사례 한 개 볼게요. 조심 사건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에 따르면 매년 7월 31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차용일인 2015년 7월 3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땡땡땡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이자 소득세가 납부되어 쟁점 차용금으로 쟁점 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판례를 정리해보면 차용증도 작성됐고 이자도 납부되었고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자 소득세까지 납부한 사례예요. 이 정도면 대여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직계 좀비 속 간에 차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지 제가 촬영한 영상 있죠? 그걸 한번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한 판례 한번 볼게요. 부산지법에 있는, 이거는 진짜 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건물을 증여하면서 매매대금 중 70%인 3억 5천만 원을 할아버지가 빌려주는 것으로 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제출한 사례입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이 증여받은 사람이 한 살 아기예요. 그리고 이율도 우리 상증세법상 적정 이율인 4.6%가 아니라 1.64%였어요. 담보도 없었어요. 70개월 동안 낮은 이율로 원금을 분할 변제받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원금이나 이자를 할아버지가 변제받는 방법 역시 건물 임대료를 부모가 받아서 할아버지한테 대신 갚는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계산을 해보면 70개월 동안 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4억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한 살짜리 아기가 할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한 3억 6천8백 정도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판결문 부분 조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형식으로 작성되어 해당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가장행위나 조세 회피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기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금전 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리해보면 법원은 긴밀한 친족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조세 부담 회피라는 우리 공통의 목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양도행위가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 조건이 친족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계약할 수 있냐, 이렇게 빌려줄 수 있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법원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가족관계 사이에서도 이건 차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차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용증을 저랑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판례에서 보면 실제로 돈을 빌려줬는지, 돈을 빌려줬다면 언제 줬는지,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변제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법률 용어로 대여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요건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여금 및 이자 청구 소송을 하려면 이런 거를 갖추면 된다, 이런 조건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용증에 이런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되면 일반적인 차용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작성한 차용증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용증 이렇게 중간에 제일 먼저 쓰시고, 첫 줄은 뭐 때문에 우리 차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짧게 썼습니다. 저는 전우치가 홍길동한테 돈을 빌리는데 주택 구입을 위해서 돈을 빌린다고 써놨어요. 얼마를? 1항은 지급일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는 거는 일단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주는 순간부터가 제일 먼저겠죠. 자, 그러면 우리 채권자는 몇 월 며칠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계좌에다가 돈 5억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자 당연히 지정해야 되겠죠. 우리 채무자 전우치는 매월 25일에 채권자 홍길동의 아래 계좌로 연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왜 4.6%인지는 제가 이미 동영상을 촬영해 놨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조는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갔으니까 오는 것까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금 변제 일시 및 방법입니다. 채무자 전우치는 2025년 1월 1일 날 채권자 홍길동의 아래 계좌로 5억 원을 변제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약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시기로 계약을 했으면 얼마씩 몇 개월에 걸쳐서 상환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두 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고 한 통씩 보관한다, 그렇게 제가 써놨고, 당연히 날짜 들어가야 되고, 저는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를 한 통씩 넣어놨어요. 인감증명서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인감증명서 발급받은 날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용증이 이 날짜에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작성했고 인감도장 찍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한 차용증은 우리 구글 링크를 통해서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하실 분들은 수정해서 각자 사항에 맞게 변경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고용이니까 제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차용증을 저랑 같이 작성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국세청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은 해당 차용증이 우리 돈을 빌릴 때 작성된 것이 맞느냐라는 의심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관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증여로 돈을 줘놓고 신고 안 했다가 걸리니까 우리 빌린 것으로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차용증에도 설명드렸듯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인감증명서에는 날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좌 이체된 날짜랑 인감증명서 발급한 날짜랑 비슷하다면 그 당시에 차용증이 작성됐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쉽겠죠. 이미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촬영해서 올려놓았고, 제가 그 영상에서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추천까지 드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금과 이자 상환을 차용증에 적힌 대로 실제로 실행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세무조사가 언제 나올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차용증을 제출했다. 그러면 3년 동안 그 차용증에 따라서 이자가 지급되고, 그리고 3년 내에 변제가 마감되었으면 그 원금을 상환한 납입 내역까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당연히 미납한 증여세 부과될 거고 가산세까지 딸려서 나오겠죠. 저 역시 원금과 이자를 우리 차용증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하시라는 추천을 드리고, 계좌이체로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현금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되냐는 문제입니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우리 시가 이자율인 4.6%와 내가 설정한 이자율 간의 연간 이자 차익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 상당에 대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현상은 이미 제가
제가 찍어놨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자는 4.6% 이상으로 약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고요? 부채 사후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수하셨고 우리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번 돈과 부모님한테 빌린 돈으로 집을 샀다는 입증을 해서 그 조사가 무탈하게 끝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 기사 하나 볼까요? 자금 출처 조사 우습게 보면 증여세 폭탄, 전산 관리 모르셨죠? 국세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자금 출처 부채 관리를 합니다. 국세청은 연 1회 실시하던 부채 사후 관리를 연 2회 실시함으로써 증여세 회피 수단에 대한 철퇴를 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채 사후 관리는 우리 국세청 전산에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상에 제출했던 금융기관 대출이나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넣었다면 그 부분을 입력해 놓고 실제로 이 차용에 대한 부분이 대출이 상환되었는지 직접 본인이 상환한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관리하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럼 이런 관리하고 있나요? 네, 진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주택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매매 대금 중 5억 원을 부모님한테 빌려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인 2020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모님들한테 돈을 빌리고 이자를 계속 지급했다면 문제없이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2022년 올해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해명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요지는 뭐냐? 차용에 대한 부분 잘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상환한 원금과 이자 계획을 우리가 안내해드린 서류에 작성하셔가지고 정확한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우리한테 입증해주세요. 이런 내용의 안내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금 출처 조사 끝났다고 해서 차용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도 안 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 안내문 받고 입증이 안 된다면 당연히 또 증여세 추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용증에 적혀 있는 대로 이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원금 변제 일시에 원금을 변제하는 것을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차용증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작성했다면 그 내용대로 반드시 이자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증여와 차용을 구분하는지, 그 차용증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차용을 보는지, 게다가 세무조사가 끝나더라도 부채 사후 관리까지 이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 이상한 정보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차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